손을 잡았다. 7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손을 잡아봤지만 이토록 조심스럽고 따뜻한 감촉은 처음이었다. 50대 중반의 가정부 이 씨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다. 한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나는 말없이 창밖의 새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번져오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순간 나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으로 보일지 생각했다. 70세의 노인이 50세의 가정부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라니. 사람들은 비웃을 테고 내 자식들은 분노할 테지. 늙어서 주책이다. 아버지가 망령이 들었나. 저 여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 같은 비난들이 벌써부터 귓가를 맴도는 듯 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 손을 놓는다면 나는 다시 거대한 저택에 갇힌 외로운 노인으로 돌아갈 뿐이었다. 내 이름은 김영민.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왔다. 한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회장이었고 사람들은 나를 김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다. 넓고 화려한 이 집에서 나는 고독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지낸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다. 아이들은 모두 미국으로 건너가 가정을 꾸렸고 가끔씩 걸려오는 안부 전화만이 그들의 존재를 상기시켜 주었다. 처음에는 아내가 없는 빈자리가 사무치게 외로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외로움조차 일상이 되었다. 익숙해졌다는 것이 더 슬픈 일인지도 모른다. 매일 아침 나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접시 위에는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나는 밥알을 씹는 둥 마는 둥 깨작거렸다. 창밖을 내다보면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이 보였다. 아내가 살아생전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다. 이제는 전속 정원사가 그곳을 관리하지만 아내의 손길이 닿았던 시절의 화사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저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이 넓은 집의 모든 물건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속에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이 집에서 마치 유령처럼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삶의 의미도 열정도 모두 사라진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고 습관처럼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저택 주변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새장 안에 갇힌 나를 감시하는 새처럼 보였다. 아침 식사는 항상 그렇듯 무미건조했다. 반찬들은 훌륭했고 밥은 잘 지어졌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밥알을 헤집었다. 식탁 맞은편에는 아내가 앉아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는 이제 내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지만 때로는 그 익숙함이 더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시시콜콜한 하루, 일과나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이었겠지.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다. 나는 그저 침묵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할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향했다. 수천 권의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는 서재는 한때 내게 지식과 영감을 안겨주는 보물창고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먼지 쌓인 고물창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책을 펼쳤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활자들은 그저 무의미한 기호들의 나열일 뿐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책을 덮었다. 내 삶은 이미 모든 페이지가 읽힌 낡은 책과 같았다.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도 흥미로운 반전도 없었다. 남은 것은 그저 마지막 페이지가 덮이는 순간을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오후에는 정원을 거닐었다. 잘 다듬어진 잔디밭과 형형색색의 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만이 낯선 소음처럼 들렸다. 나는 아내가 심어놓은 장미덤불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이 장미들을 몹시 아꼈다. 이 장미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할 거예요 라고 말하며 해맑게 웃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웃음은 이제 희미한 기억 속에 한 조각이 되어버렸다. 세월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젊음도 사랑도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도. 나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빈 껍질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이 넓은 저택은 더 이상 나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고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증거물이었다. 나는 아무도 없는 정원 한가운데에 서서 내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이 집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침묵이 너무나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아이들은 나를 걱정하며 새로운 가정부를 고용해보라고 권했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서 이지은 그녀가 내 삶에 들어왔다. 처음 그녀를 만난 날, 나는 그녀에게서 아무런 특별한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검은색 치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눈에 띄지 않는 회색 가디건을 걸쳤다. 딱 가정부다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말이 없었으며 시선을 마주하는 법이 드물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바닥이나 내 뒤편의 벽을 향해 있었다. 마치 내 존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려는 듯이 말이다. 나는 그녀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예전 가정부들은 나에게 아부를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말을 걸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서 차가운 벽을 느꼈다. 딱딱하고 재미없는 여자군. 그것이 그녀에 대한 나의 첫인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가정부들과 달랐다. 그녀는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 내 서재의 책들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내가 마시는 차는 항상 적절한 온도로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굳이 묻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준비해두곤 했다. 나의 사소한 습관들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아침에 마시는 홍채 설탕을 넣지 않는다는 것을, 서재의 창문을 항상 조금 열어두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TV 드라마를 빼놓지 않고 시청한다는 것을. 그녀는 그런 것들을 말없이 챙겼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나를 둘러싼 공기처럼 자연스러웠다. 나는 그녀가 이 집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존재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된 것은 어느 날의 사소한 사건 때문이었다. 나는 그날 새벽부터 갑작스러운 오한과 두통에 시달렸다. 오랜만에 찾아온 몸살 감기였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았다. 평소 같았으면 비서에게 연락을 해서 병원에 가거나 전화를 끊고 다시 잠에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비서에게 연락하는 것이 귀찮았다. 그때 이 씨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내 이마에 손을 얹고는 "회장님, 열이 많이 나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제야 그녀와 처음으로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무심한 듯 따뜻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급하게 부엌으로 내려가더니 따뜻한 물수건과 죽을 끓여왔다. 나는 그녀가 가져다 준 죽을 먹으며 오랜만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강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 앞에서 나는 한없이 연약한 노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보살핌은 감기에 걸렸던 며칠 동안 이어졌다.
그녀는 내가 잠든 사이에도 수시로 방에 들어와 열을 쟀고 미지근한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불편하기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며칠 동안 죽과 약만 먹었는데도 나는 마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처럼 기운을 차렸다. 병세가 호전되자 나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점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한 책들을 뒤적이는 대신 그녀가 있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다. 아직도 일이 남았소. 내가 물으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회장님, 벌써 끝났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전처럼 나를 피하는 기색은 없었다. 어느 날 나는 그녀가 끓이고 있던 차를 마셨다. 그녀는 내게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홍차보다 따뜻한 유자차가 더 몸에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조금 놀랐다. 나는 내 식습관이나 기호를 굳이 말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내 몸 상태를 파악하고는 내가 좋아하는 차까지 바꾸어 주었다. 나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나 정원에 핀 꽃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회사를 일구면서 겪었던 치열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조용히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결코 나를 대단한 회장님이라고 추켜쓰지 않았다. 대신 내가 겪었던 고독과 외로움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회장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그녀의 한마디는 텅 비어있던 내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내가 가진 돈이나 명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 김영민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도 물었다. 이 씨는 어떻게 살아오셨소? 힘들지는 않았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다가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느라 모진 세월을 보냈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단단해 보이는 외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를 보았다. 우리는 겉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내면에는 비슷한 종류의 외로움과 상실감을 안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혼의 공명이었다. 나는 그날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지은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내 삶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녀의 존재가 내 일상에 스며들면서 나는 나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이 저택이 그녀가 가져다준 따뜻한 공기 덕분에 조금씩 살아나는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정원이나 서재에만 갇혀 지내지 않았다. 가끔은 그녀가 일하고 있는 부엌으로 가서 그녀가 만드는 요리를 구경하거나 그녀에게 시시콜콜한 질문을 던졌다.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요? 그건 무슨 나물이요? 그녀는 내가 묻는 말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고 때로는 내게 작은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회장님, 저기 선반 위에 있는 양념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따라 양념통을 건네주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었다. 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데 익숙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 작은 도움을 주면서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녀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부엌 쪽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 보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가 눈물을 닦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울음을 그친 후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괜찮소. 이 씨에게도 아픔이 있겠지.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자신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긴 딸이 있었다. 딸이 자신을 원망하며 떠났다고 생각하며 늘 마음속에 한으로 남아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보는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녀의 연약함과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내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나는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70년의 세월을 살아온 내가 50세의 가정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나는 수많은 밤을 번민했다. 사람들의 시선, 자식들의 반대, 그리고 내 자신의 늙은 육체에 대한 부끄러움. 나는 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내가 이 감정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 이것이 망령든 노인의 착각이 아닐까? 하지만 그녀의 눈물 앞에서 그런 의심들은 모두 무의미해졌다. 나는 그녀의 아픔을 보았고 그녀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이 감정은 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침묵 끝에 찾아온 내 영혼의 가장 솔직한 외침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과 함께 드러난 과거의 상처를 알게 된 후 그녀를 향한 나의 마음이 단순히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것은 깊은 이해와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 그녀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물었다. 딸 이야기는 더 안 해줘도 괜찮소.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들어주겠소. 나의 말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자신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녀의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절망에 빠져 술에 의지했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고 했다. 결국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남은 빚과 어린 두 아이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딸아이는 제가 힘들게 일해서 겨우 대학을 보냈는데 그 애는 아빠를 잃은 슬픔과 함께 엄마인 저를 원망했어요. 가난하게 만든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그저 먼 곳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결국 아이는 저를 떠나버렸어요.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 대신 잘 살고 있을 테니. 그녀의 마지막 말에는 자신을 위로하려는 듯한 씁쓸한 웃음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거친 손과 단단한 어깨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씨의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오.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이만큼 꿋꿋하게 버텨온 이 씨는 누구보다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오. 나의 진심 어린 위로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나 역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가족들을 희생시켰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는 그녀의 곁에 있지 못했다. 해외 출장을 가느라 그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후회하며 살아왔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아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평생 일만 하고 살았소.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결국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소. 나의 고백에 그녀는 조용히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겉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내면에는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과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구원해주는 영혼의 구원, 주슈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 서재를 나서 부엌으로 향했고,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를 향한 나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의 남은 인생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나의 감정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었고,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다. 이 씨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오? 이 늙은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는 않소. 그녀는 나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 저는 그저 회장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깊은 상처와 그 상처가 낳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또다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녀가 내게 마음을 열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기다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의 자식들은 주기적으로 나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그들은 내게 새로운 가정부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궁금해하는 정도였지만 그들의 호기심은 곧 의심으로 변해갔다. 아버지, 혹시 그 가정부라는 분이 아버지를 불편하게 하진 않으시죠? 나이도 젊다는데 아버지가 혹시라도 이상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말에는 은근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의 걱정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들은 나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들의 아버지인 내가 혹시라도 망령이 들어서 그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큰아들인 전구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왔다. 그는 내 앞에서 이 씨를 노골적으로 경계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버지를 모시는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의 말에 이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다. 나는 그들의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정우에게 화를 내며 이 씨를 감쌌다. 정우야, 이 씨는 내가 고용한 사람이다. 너는 이 집에 함부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어. 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정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여자의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정우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정우에게 크게 실망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 씨를 믿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로 보였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의심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나는 그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싸움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정우의 방문은 우리 관계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 씨와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조용하고 말이 없어졌고 나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미안함이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저 때문에 자제분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씨 내 아들과의 문제는 이 씨의 잘못이 아니오. 내가 해결할 일이오. 그러니 이 씨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녀에게 진심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이 씨, 나는 이 씨를 사랑하오. 나의 고백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다. 나는 그녀의 침묵이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평생 외롭게 살아왔어. 곁에 아내가 있었지만 나는 항상 혼자였어. 하지만 이 씨를 만난 후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 나는 이 씨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소. 나의 이기적인 바람이라는 것을 아오. 하지만 나는 이 씨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소. 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회장님 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가정부일 뿐입니다. 회장님 자제분들의 반대도 회장님께서 감당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녀는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느꼈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씨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오. 나는 이미 충분히 외롭게 살아왔소. 내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소. 나는 그 시간을 이 씨와 함께하고 싶소.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을 울었고 결국 나의 손을 힘주어 마주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마주 잡은 손에서 그녀의 결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곧바로 전구에게 연락을 했다. 그리고 가족 모두를 집으로 불렀다. 거실에 모인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 그리고 의심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 앞에서 이 씨의 손을 잡았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나는 이지은 씨를 사랑한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나의 말에 전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 여자가 아버지를 뭘로 보고 접근했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당장 그 손 놓으세요. 정우의 외침에 이 씨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이 씨의 손을 더 힘주어 잡았다. 정우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너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상관없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그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나의 결심을 깨달은 듯했다. 우리는 함께였다.
세상의 모든 반대와 시선에 맞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구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단호한 태도에 정우는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나를 찾아와 이 씨를 당장 내보내라고 압박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꼴을 보고 싶으세요. 그의 말에는 나의 명예와 체면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들의 삶에 닥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실망했고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 앞에서 이 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의 명예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이 씨는 내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다.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 이 씨를 존중해다오. 나의 진심 어린 호소에도 그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병원에 데려가 정신감정을 받아보라고 하거나 이 씨의 뒷조사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들의 행동은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 씨의 손을 잡고 그들의 비난과 의심에 함께 맞서기로 했다. 이 씨 역시 힘들어했다. 그녀는 나를 걱정하며 여러 번 이 집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회장님,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회장님께도 그리고 자제분들께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그녀를 더 단단히 붙잡았다. 이 씨, 떠나지 마시오. 이 씨가 떠나는 것은 나를 혼자 두는 것이오. 나는 이 씨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소. 아이로써. 당신을 놓지 않을 것이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전했고 그녀는 나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갔다.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이 씨와 함께 상의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그녀는 나의 조언자이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었고 나의 약함을 가장 잘 보듬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함께 요리를 하며 함께 영화를 보았다.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비난하고 의심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사랑 속에서 평화를 찾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자식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나의 둘째 딸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함을 전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아버지를 믿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겠어요. 이모님께도 죄송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가족들의 이해와 용서를 얻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우리는 결국 세상의 모든 편견과 비난을 극복하고 서로를 구원해주는 사랑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세월은 잔인하지만 때로는 관대하다. 우리의 사랑을 향한 세상의 차가운 시선은 조금씩 따뜻하게 변해갔다. 나의 자식들은 이제 이 씨를 이모님이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우리를 응원했다. 정우는 아직도 조금 서먹해했지만 나에게 이 씨와 함께 식사하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할 만큼 마음을 열었다. 나의 저택은 더 이상 고독한 감옥이 아니었다. 이 씨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집안 곳곳에서는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꽃으로 거실을 장식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탁을 채웠다. 어느 맑은 오후 우리는 함께 정원을 거닐었다. 이 씨는 능숙한 솜씨로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고 있었다. 회장님, 이 씨앗은 해바라기 씨앗입니다.
해를 따라 고개를 돌리는 꽃처럼 회장님의 남은 인생도 밝은 쪽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나의 품에 안겼다.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그녀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평화로운 감정에 젖어들었다. 나는 이 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다. 우리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뜨겁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장작불처럼 은은하고 따뜻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서로에게 기대어 책을 읽거나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의 남은 인생이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나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사랑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남은 시간을 그녀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늙어가고 싶다. 70세의 노인이 50세의 가정부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랑이 나의 가장 아름다운 구원이었음을 알고 있다.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그녀와 함께 평화롭게 그리고 따뜻하게 채워나갈 것이다. 그녀와 함께하는 나의 황홍이는 그 어떤 시절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이다.